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1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인 것 같아요. 따뜻하네요. 주말에도 아침 저녁으로만 살짝 쌀쌀했는데 낮에는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네. 진짜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이 보였어 나는. 미세먼지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아무튼 박 PD는 주말에 좋은 데 다녀오셨다면서요. 저는 일요일에 시화호 근처에 놀러 갔었거든요. 거기 가니까 조력 발전소 전망대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달 전망대라고도 하던데. 예. 저는 무슨 처음에 등대인 줄 알고 그동안은 그냥 지나쳤던 것 같아요. 아하. 근데 등대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휴게소에 차를 세워놓고 올라가려고 했더니 역시나 줄이 길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20분 정도 서니까 바로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있었어요. 올라갔더니 남산타워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25층 높이라서 남산타워나 롯데타워만큼 높지는 않다. 하지만 여기에 백미가요. 바닥이 투명한 유리판으로 된 구간이 있는데 여기에 신발을 벗고 딱 올라가면은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떨어질 것 같은데 굉장히 높은 곳에 내가 붕 떠 있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애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예. 실은 저희도 예전에 저희 부모님 모시고 한번 거기 갔었거든요. 그런데 무서워하시긴 하시지만 그런 경험을 언제 해보셨겠어요. 네. 너무나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살짝 무서웠는데 깨지면 어떠나. 설마 깨질 리가 있겠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 애들은 거기서 들어 누워가지고 안방에 있는 것 마냥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민폐를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역시 겁이 없나 보다. 그렇죠. 자, 근데 저는 롯데 타워 올라갔을 때보다 더 좋더라고요. 예전에 거기 가가지고 너무나 불편했다 한번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왜냐하면 겨울에는 그 롯데 타워의 스카이 그 코너를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춥다고 막아놓고 여름에는 아마 덥다고 또 막아놓을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를 볼 수가 없고요. 거기다가 이 시와 조력 발전소 전망대가 좋은 것은 무료입니다. 아하. 그 멋진 경험을 할 수 있는데 돈 한 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망을 다 지켜본 다음에 내려오시면요. 그 근처가 또 조력 발전소가 실제로 있어요. 그 조력 발전을 구경할 수가 있고 2층에 과학관 같은 전시 구간이 또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나들이 하기에 정말 좋고 이 모든 게 다 공짜라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실은 저도 비슷한 곳을 갔다 왔는데 공짜는 아니지만 거의 공짜에 가까운 예. 그런 곳을 갔다 왔거든요. 어디냐면요. 또 과학관을 갔어요. 근데 제가 주로 가는 곳은 과천과학관인데 네. 요번에는 좀 다른 과학관을 가보자. 지난번에는 서울과학관을 갔다 왔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요번에 간 곳은 서울시립과학관이 또 따로 있어요. 노원구 하계동 쪽에. 거길 갔다 왔거든요. 거기도 입장료가 되게 저렴해요. 어른은 2,000원, 아이들은 1,000원. 네. 그러니까 거의 부담이 없죠. 거기에 갔더니 좋은 게 뭐냐? 그 안에서 오늘의 이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카시오페아라고 별자리 아시죠? 네. 그 별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시계 같은 거 만들고요. 시계 태엽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직접 만드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와서 그걸 설명을 해줘요. 애들 데리고. 근데 그게 일찍 가서 미리 신청만 하면 다 공짜야. 만든 거는 당연히 집에 가지고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애들이 그거 다 만들었다니까요. 보통 체험비 내지 않나요? 거기는 다 공짜예요. 미리 가서 신청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오전 일찍 거기가 9시 반부터 문 열거든요. 근데 저희는 9시 20분에 도착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잽싸게 들어와서 신청했는데 다 신청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 거 다 공짜로 했고 뿐만 아니라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지진 체험이라던가 3D 스페이스 이런 것도 미리 신청하면 다 공짜입니다. 2,000원 그리고 애들은 1,000원 입장료 내에 다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 데리고 가면 진짜 하루 아주 알차게 과학 상식까지 얻을 수 있게 놀 수가 있겠더라고요. 노원구에 과학관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그런가 저희가 갔었을 때는 거의 사람이 없었고요. 일요일인데 오후 시간에도
생각보다 사람이 적더라고요. 과천과 악한보다 쾌적하게 모든 체험 전시를 볼 수가 있다는 게 너무나 좋은데 오늘 방송 나가면 다음 주부터는 좀 어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꼭 가봐야 되겠군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신한은행이 재미있는 통계를 내놨어요. 어허. 2018년 보통 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아니 보통 사람 하니까 누가 생각나는데요? 노태우 아저씨 아니고요. 진짜 보통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과연 진짜 보통일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통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알랭드 보통인가요? 알랭드 보통 아니고 그냥 우리 보통 사람. 대한민국 보통 사람의 가구는요. 월 438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보통이 아니네요. 일단 탈락이죠. 그렇죠. 그리고 절반 수준인 218만 원을 소비를 하고요. 79만 원을 남긴다고 합니다. 어허. 그리고 빚 상환액이 소득의 9.3%인 41만 원, 저축은 1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어허. 저는 이 중에 보통에 포함되는 거는 빚 상환액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요? 아, 박 PD는 전셋값 때문에 빚이 네. 조금 있으시죠? 빚은 보통이야. 아하. 아싸. 저는 하나도 해당되는 없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PD님은 보통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빚은 보통이야. 특정 목적 없이 예비용으로 남겨두는 잉여 자금은요 79만 원이네요. 어허. 전반적으로 자녀 교육에 힘쓰는 40대부터는 소득 증가분만큼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축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저축 증가분도요 10만 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의 평균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 중 3분의 2가 부동산이고요. 현재 보통 사람의 절반만 내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내 집을 가진 사람의 3분의 1은 두 채 이상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두 채 이상이요? 대단하죠? 저는 한 채도 없는데? 또 10가구 중에 부채가 있는 6가구는 평균 6천만 원의 빚을 가지고 있고요. 연령대가 높을수록 부채 잔액도 커지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우려된다. 이렇게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채 보유자의 빚은 2017년 보고서 조사 당시보다 평균 1,000만 원이 늘어났고요. 아하. 저소득층에서는 부채가 1.5배 더 크게 늘고 고금리 대출 이용도 많아서 빚 상환 부담이 훨씬 큰 편이다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소득 면에서도요. 양극화가 심화됐는데 정규직은요. 304만 원에서 319만 원, 15만 원이 늘어났죠? 그런데 비정규직은 210만 원에서 되레 174만 원, 소득이 36만 원이 줄었어요. 아니, 이 비정규직이 보통일 것 같은데요? 정규직, 비정규직 소득 갭이 1.5배에서 1.8배로 커진 거죠. 아하. 이 신한은행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노태우가 얘기했던 보통 사람 믿어주세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보통이라고 공감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요. 박 PD는 예전에 영화 중에 맥 데이먼이 나온 영화 화성으로 가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마션. 그 영화 보셨죠? 네네. 저도 아들이랑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얘기한 기억이 나거든요. 너가 클 때쯤이면 화성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자기 꼭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주장이 또 나오고 있어요. 누가 그 주장을 하느냐? 테슬라의 CEO이자 스페이스X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 네. 일론 머스크가요 내년 상반기까지 화성에 탐사선을 발사하겠다 이렇게 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요 CNBC와 CNN 머니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현재 행성간 탐사선을 최초로 만들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화성으로의 단기 여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와, 그러면 1년 조금 더 남은 거네요. 그렇죠. 그는 지난해 9월에 이런 얘기도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2022년까지 화성에 화물을 운반하겠다. 이런 구상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계획을 실현한 탐사선으로 차세대 우주선인 BFR 이거를 제시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머스크에 따르면요 BFR은요 뉴욕에서 상하이를 30분 만에 주파한대요. 전 세계 어느 곳이든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빠르다고 합니다.
이러한 머스크의 계획이 현실이 될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던 화성 식민도시 건설 요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인 거죠. 이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는요 이런 얘기도 했대요. 화성을 식민지화하면 거대한 사업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사업 기회가 뭐가 있을까요? 머스크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이런 거예요. 화성 식민지에는 제철소부터 피자집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피자집까지 다양한 시설이 필요하대요. 그만큼 커다란 사업적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 주위에서 이거 진짜 가능해요? 여러 사람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뭐 세계적인 거부들 중에서는 요거 나 투자하겠어요.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머스크는요 그 다음에 사족을 하나 붙였대요. 뭐냐면 알다시피 내 일정은 가끔.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맨날 연기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테슬라 차만 해도 그렇잖아요. 예. 제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긴 하죠. 하지만 뭐 애들한테는 그런 꿈 심어줘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계획이 나오고 있으니까 너희가 컸을 때는 화성에 진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경기도 화성시 땅값도 좀 오르겠죠? 아이 그 경기도 화성 말고 진짜 화성으로요. 예. 우리가 무한도전이 아니잖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갤럭시 S9 폭망할 것이다에 500원을 걸었잖아요, 저희가. 아니 너무 조금 걸었어. 아, 그런가요? 좀 많이 걸걸.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S9이 지난 주말 일부 매장에서요 49만 원에 팔렸다는 거예요. 49만 원이면 거의 반값인데요? 그렇죠. 아니 이게 지금 100만 원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제일 싼 게? 그렇죠. 이게 어떻게 49만 원에 팔렸을까? 맞습니다. 불법 보조금 지급 이게 벌써 시작됐기 때문이죠. S9 64기가 최저 구매 가격이요 49만 원 수준이었는데 예. 9 플러스 64기가는요 59만 원, 이것도 싸네요. 256기가는 69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어이고. 이들 모델의 정식 가격이 95만 7천 원, 105만 6천 원, 115만 5천 원임을 고려하면요 많게는 45만 원이 더 지급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현행법상 불법인 거죠. 자, 그러면은 예약기기 개통이 시작된 9일 이통 3사를 통해서 개통된 실질 S9 판매 대수 궁금하실 텐데 약 18만 대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S8과 비교했을 때 70%를 밑돈다고 해요. 아하. 자, 근데 이 70%라는 숫자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이마저도 못 믿는다. 네. 불법 보조금이 나온 시점부터가 저는 일단 더 의심이 되고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주말 내내 기승을 부릴 것 같아요. 그러겠군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불법 보조금 이게 나쁜 것이냐? 소비자 입장에서 절대 그렇지 않죠. 아니 저희가 이 보조금 얘기할 때 그 불법자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네. 얘기 여러 번 드렸었잖아요. 이것은 정말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삼성이 이렇게 반값으로 판다고 했을 때 손해보고 팔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자, 그럼 답 나왔죠. 갤럭시 S9의 적절 가격은 불법 보조금이라고 통칭 49만 원을 더 얹어주는 가격이다. 즉 현재 반값이 적정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니 아무튼 한 대리점 사람은 이 얘기 하더라고요. 주말 내내 S9을 팔려고 네. 소비자한테 권했더니만 갤럭시 사시는 분들은 S9이 아니라 A8을 살라고 한대요. 바로 전 모델. 그러니까 S9 안 팔린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요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제 페이스북 지인 중에 한 분이 아주 멋진 말을 남겨놨어요. 네. 뭐라고 했냐면요. 고은이 가니 문재인이 왔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김고은은 아닐 거고. 진짜 고운. 예. 뭐냐면요. 지난주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진짜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 같은 놀라움을 전 세계에 선물한 사람 누굴까요? 다들 알고 계시죠? 한반도 운전석론을 토대로 평창 구상을 구체화한 문재인 대통령 아니십니까? 어허. 그래서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노벨상 후보 매번 후보로 거론됐던 사람이 있죠. 고은
시인. 근데 고은 시인은 성추문으로 체면 완전히 구기면서 후보에서 완전히 탈락했잖아요. 끝났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두 번째 노벨상 후보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런 기대가요, 그냥 우리 국민들만의 희망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뭐냐면요, 외국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공영방송 아시죠? BBC. BBC도요,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한 노벨 평화상 후보로 벌써 거론을 했어요. 지난 9일 현지 시간으로요, BBC는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조용한 협상가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이끌어냈다. 만약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돼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협이 사라진다면 노벨 평화상도 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네. 뿐만 아니죠. CNN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CNN도요, 이날 북미 회담 성사에 대해 일주일 전, 아니 단 몇 시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저희는 상상했었는데. 아무튼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해야 한다.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전 모자를 안 쓰는데. 그 거수경례라도 하세요. 또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한 한반도 운전자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조되어 온 북미 긴장의 사이클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처럼 보인 가운데, 이게 코리아 패싱 야당이나 보수 언론에서 많이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발표가 나왔다. 북미 정상회담 발표가 나왔다. 문 대통령의 지난 10개월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한마디로 뭐냐, 많은 외신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노련한 외교력에 깜짝 놀란 거야. 네. 설마 이렇게 잘할 줄이야. 몰랐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었을 때 타임이나 이런 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협상가라는 별칭을 붙여줬는데, 그때도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주변 상황 보니까 트럼프도 있고 아베도 있고 김정은도 있고 다 또라이들만 있는데 그나마 나아 보이니까 협상가라고 붙여줬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붙여놓고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진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공적으로 끝나면 노벨 평화상 따놓은 당상 아닐까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일부에선 또 이렇게 견제를 하죠. 요즘은 견제보다는 진짜 겐세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문 대통령이 한 일이 뭐야, 트럼프가 받을 것이다 노벨 평화상,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거도 되죠.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근거로 되는데요,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내보인 초강경 입장이 많은 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백한 승리를 일궈냈다. 이것 봐라, 트럼프의 공이 더 크지 않느냐. 게다가 트럼프 스스로도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기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나! 서슴없이 자기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자간담회나 이런 데에서. 이러니 아니 트럼프가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지 않겠습니까? 진짜 1년의 과정 보면 트럼프는 가만히 누워있는데 떡이 떨어진 꼴 아닙니까? 숟가락만 올렸죠. 그렇죠. 박 PD 얘기대로 숟가락만 올린 거 아닙니까?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면서 압박만 해왔지 실질적인 대화 시도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멋지게 밥상을 차려놓으니까 마치 자기가 모든 거 한 것처럼 나서서 이렇게 설치는 거 좀 어이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게 우리들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외신들도 알고 있죠. 이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BBC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낸 것이 자신의 공임에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했다며 자신의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는 세련된 외교수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더 나아가 BBC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북미 대화는 명백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던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중하게 말을 선택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잘 숨겼다. 이건 존 델러리 연세대 교수 BBC와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BBC가 그대로 전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세계적인 언론사답게 BBC는 이게 누구의 공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수들은 다 알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을 트럼프에게 돌리려고 할까요? 요즘은 자기 PR 시대인데 내가 했어요 얘기해야지 노벨상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네. 돌리려고 할까요? 다 내가 한 것처럼 얘기해도 될 텐데. 그래서 오늘은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에서 배울 수 있는 협상의 경제학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협상의 경제학은요, 이번 외교 같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 전문가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런 사실 한번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복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기억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지난 10월경에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런 제목의 방송을 했었죠. 협상에서 승리하려면 두 손을 묶어라. 이때 나왔던 내용인데 그때 저희가 질문을 한번 드렸어요. 첫째, 협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얻는 기술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이기면 다른 사람이 지는 윈로스 게임이다. 두 번째, 협상은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 차이를 좁히고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상호작용적 의사소통 과정이다. 세 번째, 협상은 상대의 행동, 인식, 감정을 변화시켜 가치를 키우는 의사소통 과정이다. 이 중 협상은 무엇일까요? 그때 이 질문 드렸었잖아요. 네. 정답이 뭡니까? 전부 다 협상이다. 그쵸. 그때 그 얘기 드렸었죠. 전부 다 협상.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교과서적으로 따졌을 때고요. 협상이 그때도 설명드렸었죠. 진화의 과정을 거쳐왔다. 60년대 이전에는 첫 번째, 내가 무조건 이기고 다른 사람이 지는 게 협상이다. 이렇게 교과서에선 가르쳤는데 80년대 들어서는 협상이 진화했다. 두 번째로 진화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제는 윈윈. 서로가 윈윈하는 게 협상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최고의 협상은 세 번째, 윈윈하는 거. 요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요번 문재인 대통령의 협상도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바로 세 번째 협상. 요거 제대로 지킨 것 같아요. 서로 막말을 주고받던 김정은과 트럼프의 행동, 인식, 감정까지 변화시켜서 협상 테이블로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게 만들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문 대통령은 어떻게 3번과 같은 이제 최고의 협상을 할 수가 있었을까? 지난 방송에서는 요 10월 방송에서는 세계적인 협상 전문가 허브 코엔이 강조했던 시간, 정보, 힘 요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더 심화된 조건, 협상의 조건을 이야기 드릴까 해요. 심화된 조건이 무엇일까? 요걸 알아보기 앞서서요. 재미난 옛날 이야기 한번 살펴볼게요. 뭐냐면요. 미국의 남북전쟁 기억나시죠? 네. 1861년에서 1865년까지 무려 5년 동안이나 벌어진 전쟁 아니겠습니까? 요 당시 전사자 숫자만 따져봤더니만요. 오히려 북군이 더 많이 죽었어요. 북군이 36만 명, 남군이 26만 명. 합치니까 62만 명이나 돌아가신 거예요. 당시로서 미국은 이때 건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엄청난 사상자였죠. 이쯤 되면 상처가 엄청 깊을 법한데 의외로 상처가 쉽게 봉합이 됐어요. 후유증이 크지 않았다는 거죠. 도대체 이 비결이 뭘까? 역사학자들 또 협상 전문가들 다 요거에 관련돼 가지고 도대체 왜 미국은 이렇게 엄청난 전쟁을 치렀는데도 남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조화를 이루고 있을까 연구를 했겠죠. 우리 한국 전쟁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이 당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남부연합의 수도였던 버지니아의 리치몬드 요게 함락된 다음에 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군의 영웅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로버트 리 장군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저희 조상 같은 리 씨예요. 이 리가 그 리가 아니지 않나요? 저희는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리, 영어로 리예요. 아무튼 이 리 장군은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더 이상의 인명 손실을 막기 위해서요 북군의 장군 있죠. 그랜트 장군에 찾아가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이런 관례가 있었대요. 진 장군이 허리에 찼던 군도 있죠. 이때는 칼을 차고 있었잖아요. 네. 총도 쐈지만 이 군도를 풀어서 승자 그랜트 장군한테 바치는 그런 게 관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 장군도 이 관례를 쫓아가지고 이거를 자신의 군도를 바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거 왜 바칠까요? 이게 그런 관습이 있었대요. 예전에 지게 되면 패장은 군도를 바치고 목을 쭉 내민대요. 그러면 승자는 용서해 줄 거면 그냥 용서해 주고 아니면 패장의 목을 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군도를 바치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치는 척 하면서 찌를 수도 있잖아.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건 쉽지 않았겠죠.
아무튼요. 리 장군도 이 관례에 따라서 이 군도를 바치려고 했는데 그러자 그랜트 장군이 아주 놀라운 행동을 보였대요. 뭐냐면요. 너 찌르려고 그러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요. 리 장군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리 장군님, 멕시코 전쟁 때 제가 장군님을 모셨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근데 리 장군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왜 기억이 나지 않느냐면요. 리 장군은요. 1807년생이래요. 그랜트보다 15년이나 위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멕시코 전쟁 때는 리 장군은 그랜트 장군이 보이지도 않아. 아주 초급 장교였으니까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기억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요. 그랜트 장군은 계속 말을 이어갔대요. 뭐라고 했냐면요. 저도 선배님 나오신 학교 나왔어요. 어디냐? 웨스트포인트. 미국 육사잖아요. 저 여기 졸업했어요. 선배님이세요. 제가 후배고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요. 그랜트는요. 리 장군의 14년 후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 이야기, 학교 다닐 때 뭐 있었던 이야기, 또 멕시코 전쟁이나 여러 전투에서 있었던 이야기, 자신들의 기억을 하나하나 맞춰갔다는 거죠. 이 맞춰가는 과정에서 뭔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로 간에 그동안의 총질, 서로 간에 총을 쏘고 막 죽이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원한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일체감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랜트 장군은요. 이 리 장군이 항복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조치를 취했대요. 남군 전원의 귀양,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무기 반환 및 2만 5천 명의 패장병에게 뭘 했느냐? 그냥 고향에 가라. 그것도 아니고요.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대요. 북군에서. 패전병들한테. 1억 조건 받아들여 달라. 리 장군한테도 얘기를 했고. 이게 말이 됩니까? 패잔병과 협상한 게 밥을 주겠어요. 이런 협상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나 관대한 협상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협상을 하겠다고 미리 그랜트 장군은 북군 자기 부하들한테 얘기했을 테죠. 근데 북군 장교들은 그랜트 장군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패잔병한테 그렇게 관대한 조치를 해. 쟤네들 다 잡아 쳐넣어도 불만인데. 이렇게 불만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보통 그러죠. 화근을 막기 위해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박 PD처럼 남군 이 패잔병 2만 5천 명이나 되는데 이거 다 죽여버려야 된다. 어제 내 동료 죽인 남군도 저기 머저리 살려있는데 걔네는 어떻게 놔둬. 하지만 그랜트 장군은요. 이렇게 막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북군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군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면 남쪽 사람들, 남군 사람들은 좋은 인상을 받을 것이고 이들을 감옥에 넣거나 죽이면 이들은 게릴라가 돼서 계속 전쟁을 치르려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네 어느 게 좋겠어? 선택을 하라고 한 거죠. 그랜트 장군의 설득에 북군들도 수긍을 했대요. 전쟁이 간신히 끝날렸는데 남군이 다시 게릴라가 돼서 계속 전쟁을 하게 되면 지네들도 고달플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장군도 훌륭하지만 이 밑에 있는 참모들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될지 알지 어떻게 알아? 맞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랜트 장군의 리더십이 뛰어났다는 거죠. 그 불만들을 다 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당장 죽일 것 같이 달려드는 북군들을 자제시키고 남군들한테 식사까지 대접하는 그런 관대한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군 병사들, 남군 장교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이게 우리가 졌다고 하면 우리 다 죽이려고 들거나 최소한 감옥에 가둘 텐데 감옥에는 몇 년 썩어야 될 텐데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남군 병사들이 맛있는 밥까지 대접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요. 전쟁의 상처를 빨리 치유하면서 빠른 화합을 이뤄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랜트 장군이 사람의 마음, 상대의 입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거, 이 남군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고향에 돌아가는 거, 안전하게 돌아가는 거, 그걸 원했을 텐데 그랜트 장군은 그들이 원하는 거를 그대로 해줌으로써 미국의 화합을 가지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관대함이군요. 관대함. 그렇죠.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요. 남군의 상처까지 보듬었던 그랜트 장군의 이런 관대한 조치가 없었다면 세계 초강대국인 현재의 미국도 없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아마 게릴라가 설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적의 마음도 사로잡고 갈등도 사전에 조율한 탁월한 협상가. 그랜트 장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을 몰라서. 그랜트 장군 수염이나 이런 게 되게 멋있어요. 이 모자 있잖아요. 멋진 모자 쓰고 나오는 모습이 말 타고 나온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무튼요.
저희가 왜 이 그랜트 장군 이야기를 하느냐? 그랜트 장군의 멋진 전략이 문재인 대통령에게서도 엿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 이번에도 관대함이라는 코드가 있었나 보죠? 그렇죠. 많은 언론들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김정은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힌 신년사 덕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김정은의 이런 결단을 이끌어낸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그래서 김정은한테 콜을 보내니 김정은이 그 콜을 받아준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난해 7월 6일 재미난 선언을 하셨어요. 독일에 가셨었거든요. 독일에 퀘르버 재단 초청 강연을 하셨는데 이때 베를린 선언을 하셨거든요. 이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뭔 얘기를 했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국제사회를 향해서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공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럼 김정은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 그렇죠.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체제 붕괴거든요. 지네 체제가 무너져가지고 지가 죽을까봐, 이게 가장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든 똘똘 뭉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핵무기 만들고 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서 설쳐댄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체제 유지 때문이다. 다들 이거는 수구 보수에서도 인정하는 바예요. 그런데 이런 김정은한테 우리는 너희들의 체제 붕괴 원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을 어루만져줬어. 마치 그랜드 장군이 리 장군의 명예를 지켜준 거. 장군님 일어나세요. 장군님이 저희 선배 아니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 마음을, 패잔병의 마음을 위로해 준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준 것 같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번 한 걸로 가능할까? 당연히 그걸로는 부족하겠죠.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쌓인 불신, 이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후 북한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베를린 선언 이후에도요,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군사 위협에 대해서는 압박을 하면서도요, 지난해 9월에 유엔 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평창 동계올림픽 휴전 결의합시다. 이 휴전 결의를 제출을 했어요. 이 결의에 뭔 내용이 담겨져 있었느냐? 올림픽, 패럴림픽, 지금 패럴림픽 한참 열리고 있죠. 네. 이 기간에 어떤 적대 행위도 중단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요 휴전 결의안 덕분에요, 트럼프 대통령까지 설득할 수 있어가지고요, 이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 명분이 됐던 겁니다. 김정은은 어떻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유엔에까지 가서 휴전 결의안 제출해주고 또 트럼프를 설득해가지고 군사훈련 연기해주고, 김정은이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봤더니 뭔가 믿을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랜트 장군의 환대에 마음이 풀렸던 리 장군과 난군 병사들처럼 말이죠. 이 때문일까요? 얼마 전에 김정은을 만났던 대북 특사단이 그 후일담을 많이 털어놓고 있잖아요. 그 중에 저는 이 얘기가 가장 놀랍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김정은이요, 만찬에 특사단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새벽에 일어나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 미사일 실험 중단을 결심했으니 이제는 더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벽잠을 설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까지 걱정해. 허허.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김정은은요, 아예 못을 박았어요. 이제는 실무적 대화가 막히고, 실무자들은 대화하다 보면 막힐 수 있잖아요. 또 북한의 실무자들이 혹시 한국 관계자들에게 아나무인격으로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나하고 직통전화로 이야기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입니다. 실무자 거치지 말고 둘이서 해결해보자. 혹시나 북한의 관리들 중에, 실무자들 중에 딴지 거는 애가 있으면 저한테 직접 전화하십시오.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양쪽 다 사투리가 심해서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에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요,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높은지 이 말로 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여러분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4월 남북 정상회담 바로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협상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협상에 성공하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아까 그랜트 장군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최고의 협상은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방이 말하거나 행하게 하는 것, 이건데 문재인 대통령은요, 김정은이 자기 스스로가
이 얘기를 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청림출판에서 나온 인생의 밀도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이제 이 책이 강민구라는 현직 아마 판사이신 것 같은데 이분이 쓰신 책이에요. 아마 한 60대 정도 되신 분인데 근데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진행 중인 건 중에 하나가 일본 회사와 관련된 무역 상품이 있는데 이 무역 상품을 이제 한국 회사에서 뭐 베꼈나? 도용을 했나? 이러면서 쌍방간에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의점이 도저히 안 나오니까 이 판사 강민구 판사가 양측을 판사실로 불렀다는 거예요. 대신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양쪽에다가 녹차를 이렇게 딱 줬대요. 그러면서 재판 얘기 꺼내지도 않고 이거 무슨 차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서 직접 물도 따라 주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일본 회사 대표 측이 딱 그랬다는 겁니다. 차에 대한 법도를 아시는 판사님이라면 무조건 절충안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차를 내면서 일본인들이 차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녹차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걸 보고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판사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일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었던 거죠. 김정은 나이도 어리고 한데 얘가 죽을까봐 두려움에 있는데 딱 얘기해 준 거예요. 나는 너희 체제 붕괴 절대 원하지 않아. 형만 믿고 쫓아오면 다 해결해 주겠어. 하니까 김정은이 오히려 더 나서서 형님 밤에 못 주무시는 거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밤에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4월에 뭐 아마도 판문점이 될 것 같은데 그죠? 스티븐 커리를 데려가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김정은이. NBA 광팬이라면서요. 무한도전에서도 데려왔는데 청와대에서 오라면 오지 않을까 커리가? 그럴 수도 있죠. 시즌이 그때쯤이면 끝났을 테니까 가능도 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 아까 처음에 살펴본 최고의 협상 세 번째 협상 조건이 그거였잖아요. 협상은 상대의 행동, 인식, 감정을 변화시켜. 벌써 변화시켰잖아요. 가치를 키우는 의사소통 과정이다. 이것과 너무나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협상력이 빛나는 것은요, 또 딴 데 있어요.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인 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 뭐냐?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인 거. 트럼프는 세계 최고의 실세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근데 그렇게 아나무인격인 트럼프의 마음을 문재인 대통령이 움직였어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트럼프가 김정을 만난다. 이 얘기 도저히 상상하기도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면요. 지난해 9월에 트럼프는 이런 얘기했다는 거 여러분들 외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김정은이 로켓맨이다. 대놓고 조롱을 했어요. 로켓맨은 로저 클레멘스 별명인데. 아무튼요. 이렇게 하니까 김정은은 이렇게 얘기했죠. 트럼프를 향해서 미국의 늑다리 미친광이 반드시 불로 복수할 것이다. 완전히 막말을 했잖아요. 그러자 트럼프는 얘가 더 나와? 그러면 나도 더 해야지. 북한을 깡패 국가다. 그러니까 김정은은요.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을 핵 악마다. 서로가 막말을 계속 주고받았어요. 더 나아가 트럼프는 이랬어요. 올 들어서는요. 당장이라도 핵전쟁을 벌일 것처럼 으르렁 됐는데 김정은이 신년사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거. 이거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이다. 트럼프에 대놓고 위협을 했잖아. 그랬더니 트럼프가 아주 유치하게 이랬죠. 나에겐 더 큰 핵 단추가 있다. 이거 개그 콘서트 둘이 나와도 될 것 같아. 개콘 소재를 안 쓰였나요? 아무튼 이렇게 주고받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받아들였어요. 이것도 받아들인 과정 보면 되게 놀랍습니다. 트럼프가요. 방북 결과를 설명하려 온 우리 측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왔다는 얘기는 들었겠죠. 근데 정의용 안보실장은 미국에 가면서 트럼프를 직접 만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이 많았대요. 펜스 정도나 만날까? 펜스 부통령 정도나 만날까? 이렇게 생각하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를 예정보다 빨리 만나가지고 북미 정상회담 이거까지 이끌어냈어요. 특히 트럼프가 이 북미 정상화하겠다 할 때 트럼프 혼자서 발표한 게 아니라요. 펜스 부통령, 매티스 국방장관,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미국의 실세란 실세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정의용 안보실장 데려다 놓고 북미 정상회담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실세는 없네. 컷쇼가 없잖아. 컷쇼가 컷쇼가 누구예요? 야구계의 실세. 이 왜?
야구의 실세도 불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쵸? 아무튼요. 트럼프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뒷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협상력이 뛰어났다고 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또 어루만져 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어루만져 줬느냐? 트럼프가요, 지난 3일 현지 시간으로 워싱턴에서 열린 중견 언론인 모임, 그리드 아이언 클럽이라는 게 있대요. 여기서 주최한 만찬에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뭔 얘기를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올림픽을 성공시킨 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자랑을 했어. 그리고 이어서 뭔 얘기했느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내게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태도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이 올림픽에 함께 나가고 싶다 전화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대. 이게 뭡니까? 나 시험 잘 봤다고 선생님한테 칭찬 들었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너무나 똑같죠. 이게 무슨 심리가 있느냐? 트럼프가요, 칭찬에 목말라 있었던 것 같아. 칭찬해주는 사람이 지금 없거든, 주변에. 그쵸. 맨날 욕만 먹으니까. 모든 언론들이 트럼프 대놓고 미칭왕이다 얘기하죠. 또 거짓말장이라고 손가락질하죠. 특히나 소속당인 공화당에서도 매일같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나 진짜 내 편 하나도 없네. 이런 상태, 칭찬이 너무나 그리울 수도 있는 그런 상태, 거기다 지지율은 갈수록 떨어지죠. 자칫 탄핵될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은 트럼프 덕분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트럼프가 얼마나 고마웠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도 70이 넘은 베테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 칭찬했다고 이런 능구렁이 같은 트럼프가 넘어가지는 않았겠죠. 수도 없이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어르고 달랬어. 지난 1월 남북대화가 시작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요. 남북대화 성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후에도 틈이 날 때마다 트럼프를 지켜세웠어요. 한국의 목사들이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니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나 또 칭찬해줄까? 막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 칭찬이 트럼프를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요, 이런 일도 있었대요. 지난 주말에 북미 정상회담 성사 발표 요거 있기 하루 전에 트럼프가 자신의 트위터에 재미난 글을 올려놨어요. 내일 한국 정부가 중대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걸 보면 내 공이 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트위터에 이렇게 써놨어.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막 속보가 나왔거든요. 네. 도대체 한국에서 발표할 중대 발표가 뭐냐? 정작 한국에 물어봤더니 한국에서 몰라. 이거 도대체 뭔 발표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정의용 안보실장이 트럼프를 만나지는 못한 상태였으니까. 근데 트럼프는 먼저 얘기를 했어. 내 공이 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뭔겠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미리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나 또 칭찬해 주세요. 트럼프가 이런 심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네, 미국의 이 백악관을 출입하는 기자들은 트럼프를 되게 싫어할 것 같아. 뭐라도 하나 건지기 위해서 백악관에 매일 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정작 트럼프는 트위터로 지가 할 말을 다 해버려. 그렇죠. 그럼 거기 갈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칭찬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요구를 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칭찬해주면 그게 신나가지고 막 가서 자기 어디 가가지고 막 자랑하고 있고요.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나 봐. 실제로 칭찬을 했더라고요. 네. 9일 이 북미 정상회담이 나오자마자, 회담 성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두 분 지도자의 용기와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제의를 흔쾌히 수락해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은 남북한 주민, 더 나아가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인의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칭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트럼프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야호! 또 칭찬 먹었어! 이런 얘기 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게 행간을 잘 읽어야 돼요. 칭송을 받을 것. 받는다도 아니고 받을 것이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잘하면 또 칭찬해 주겠다는 거죠. 북미 정상회담 잘해라. 그런 얘기인 거죠. 저희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도 노벨 평화상 가지고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노벨 평화상 얘기가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제가 아니고요. 트럼프 주세요. 이렇게 양보할 것 같아. 진짜요? 그러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내가 직접 받느니 트럼프한테 양보하고 남북의 실질적인 평화, 이거를 더
바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물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벨상위원회가 이걸 다 알고 있을 거야. 아까 BBC처럼 네. 뒤에서 실제로 평화를 가지고 온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노벨상을 아마 줄 것 같아요. 근데 줄 때 조금 꺼름칙하다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김정은까지 패키지로 줄 수도 있고요. 3인 공동. 네, 그렇죠. 아무튼 근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협상력, BBC가 극찬한 협상력 어느 정도인지 아실 수가 있으시겠죠. 세계 최강 미국의 대통령 마음까지 움직이고요. 진짜 전 세계 미치광이로 불리는 김정은의 마음까지도 움직이고요. 이런 협상력을 우리 생활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면요. 이런 협상에 관련된 마음을 움직이는 협상력에 대해서는요. 미국의 하버드대에서도 이걸 가리키고 있대요. 하버드 협상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협상의 5가지 원칙. 요거 보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협상력과 일맥상통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5가지 원칙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인정. 뭔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자신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먼저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고요. 타인의 장점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역지사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는 타인을 인정하면 자신이 낮아진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을 인정함으로써 나 자신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자신의 장점을 찾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버드 협상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대로 실천하신 거 아닙니까? 또 친밀감, 2번째입니다. 가치 있는 적이 될 수 있는 자와 화해하면 더 가치 있는 친구가 된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친밀감은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구조적 관계에서 가치 있음을 인정하고요.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 같은 민족이랑 이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관심을 공유하고 그 사람에게 개인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친밀감을 쌓아가다 보면 신뢰도 생기게 되고 협상도 윈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인정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3번째, 요거 명심해야 됩니다. 3번째가 자율성이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명령을 들으면 거부감이 생겨요. 내가 이거 하려고 해도 위에서 너 이거 해 하면 괜히 하기가 싫잖아.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죠. 왜냐? 자신의 자율성을 침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요, 상대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대요. 이것은 먼저 의견을 나눈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도요. 김정은으로부터 먼저 말을 끄집어낸 거 아닙니까? 내가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제발 핵실험 밤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니까 김정은이 알아서 이제는 핵실험 안 할 테니까 밤에 편하게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베테랑 선생님들을 보면요. 학생들에게 부득이하게 명령을 내릴 때가 있잖아요. 뭐 청소를 해라라든지 숙제 왜 안 하냐 이놈아 해라라고 부득이하게 명령을 내릴 때가 있는데 베테랑 선생님들은 서술어가 다르더라고. 뭐뭐 해라가 아니라 우리 뭐뭐 하자. 그렇죠. 권유형으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보통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4번째, 지위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원하죠.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죠. 높은 지위를 두고 경쟁을 하는데 이런 걸 하지 말자고 협상에서는 가리킨다고 합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따라서 먼저 상대의 지위를 인정해야 내 지위를 인정받을 수가 있다. 상대를 높임으로써 나도 같이 높아지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위는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지위에서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자신의 중요한 지위를 상대를 높임으로써 만드는 게 협상의 진정한 고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아까 제가 노벨 평화상 양보할까라는 게 양보를 함으로써 자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양보한다는 게 세계 만방에 다 알려질 거 아닙니까? 네. 5번째, 역할. 우리는 누구나 성취감을 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자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역할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내 역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정은한테도 트럼프한테도
당신이 잘했으니까 이렇게 협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당신의 역할을 인정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대로 하자는 대로 쫓아나오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협상 전문가 와튼스쿨의 다이아몬드 교수의 조언으로 오늘의 방송을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교수님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협상하면 남을 속이는 거다, 연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들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 교수의 조언은 완전히 달라요. 협상이란 연기가 아니다. 가장 좋은 협상가는 어린아이들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좋은 협상가는 가면을 쓰지 않는다. 나 자신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협상에서도 이런 모습을 저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처럼 모든 협상에서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면, 트럼프의 마음, 김정은의 마음에 어루만져주면 진짜 누구나 윈이 나는 협상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 아이라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어제 유희왕 카드를 사달라고 막 떼를 쓰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 어린 아이들이 단순하고 직접적인데 저는 짜증이 나던데. 짜증이 나지만 사줬나요? 사줬죠. 그것 봐요. 진정한 협상가라니까요. 아이들이요. 짜증이 너무 나던데.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실은 저도 비슷한 곳을 갔다 왔는데 공짜는 아니지만 거의 공짜에 가까운 그런 곳을 갔다 왔거든요. 어디냐면요, 또 과학관을 갔어요. 근데 제가 주로 가는 곳은 과천과학관인데 요번에는 좀 다른 과학관을 가보자. 지난번에는 서울과학관을 갔다 왔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요번에 간 곳은 서울시립과학관이 또 따로 있어요. 노원구 하계동 쪽에. 거길 갔다 왔거든요. 거기도 입장료가 되게 저렴해요. 어른은 2,000원, 아이들은 1,000원. 그러니까 거의 부담이 없죠. 거기에 갔더니 좋은 게 뭐냐? 그 안에서 오늘의 이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카시오페아라고 별자리 아시죠? 그 별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시계 같은 거 만들고요, 시계 태엽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직접 만드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와서 그걸 설명을 해줘요, 애들 데리고. 근데 그게 일찍 가서 미리 신청만 하면 다 공짜야. 만든 거는 당연히 집에 가지고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애들이 그거 다 만들었다니까요. 보통 체험비 내지 않나요? 거기는 다 공짜예요. 미리 가서 신청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오전 일찍, 거기가 9시 반부터 문 열거든요. 근데 저희는 9시 20분에 도착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잽싸게 들어와서 신청했는데 다 신청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 거 다 공짜로 했고, 뿐만 아니라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지진 체험이라던가 3D 스페이스, 이런 것도 미리 신청하면 다 공짜입니다. 2,000원, 그리고 애들은 1,000원, 입장료 내에 다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 데리고 가면 진짜 하루 아주 알차게 과학 상식까지 얻을 수 있게 놀 수가 있겠더라고요. 노원구에 과학관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그런가 저희가 갔었을 때는 거의 사람이 없었고요. 일요일인데 오후 시간에도 생각보다 사람이 적더라고요. 과천과학관보다 쾌적하게 모든 체험 전시를 볼 수가 있다는 게 너무나 좋은데, 오늘 방송 나가면 다음 주부터는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꼭 가봐야 되겠군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신한은행이 재미있는 통계를 내놨어요. 2018년 보통 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아니, 보통 사람 하니까 누가 생각나는데요? 노태우 아저씨 아니고요. 진짜 보통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과연 진짜 보통일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통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랭드 보통인가요? 알랭드 보통 아니고 그냥 우리 보통 사람. 대한민국 보통 사람의 가구는요, 월 438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보통이 아니네요. 일단 탈락이죠. 그렇죠. 그리고 절반 수준인 218만 원을 소비를 하고요, 79만 원을 남긴다고 합니다. 어허. 그리고 빚 상환액이
소득의 9.3%인 41만 원, 저축은 1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어허. 저는 이 중에 보통에 포함되는 거는 빚 상환액밖에 없는 것 같아.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1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인 것 같아요. 따뜻하네요. 주말에도 아침 저녁으로만 살짝 쌀쌀했는데 낮에는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네. 뭐 진짜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이 보였어 나는. 미세먼지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아무튼 박 PD는 주말에 좋은 데 다녀오셨다면서요. 저는 일요일에 시화호 근처에 놀러 갔었거든요. 거기 가니까 조력 발전소 전망대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달 전망대라고도 하던데. 예. 저는 무슨 처음에 등대인 줄 알고 그동안은 그냥 지나쳤던 것 같아요. 아하. 근데 등대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휴게소에 차를 세워놓고 올라가려고 했더니 역시나 줄이 길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20분 정도 서니까 바로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있었어요. 올라갔더니 남산타워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25층 높이라서 남산타워나 롯데타워만큼 높지는 않다. 하지만 여기에 백미가요. 바닥이 투명한 유리판으로 된 구간이 있는데 여기에 신발을 벗고 딱 올라가면은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떨어질 것 같은데 굉장히 높은 곳에 내가 붕 떠 있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애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예. 실은 저희도 예전에 저희 부모님 모시고 한번 거기 갔었거든요. 그런데 무서워하시긴 하시지만 그런 경험을 언제 해보셨겠어요. 네. 너무나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살짝 무서웠는데 깨지면 어떠나. 설마 깨질 리가 있겠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 애들은 거기서 들어 누워가지고 안방에 있는 것 마냥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민폐를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역시 겁이 없나 보다. 그렇죠. 자, 근데 저는 롯데타워 올라갔을 때보다 더 좋더라고요. 예전에 거기 가가지고 너무나 불편했다 한번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왜냐하면 겨울에는 그 롯데타워의 스카이 그 코너를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춥다고 막아놓고 여름에는 아마 덥다고 또 막아놓을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를 볼 수가 없고요. 거기다가 이 시와 조력 발전소 전망대가 좋은 것은 무료입니다. 아하. 그 멋진 경험을 할 수 있는데 돈 한 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망을 다 지켜본 다음에 내려오시면요. 그 근처가 또 조력 발전소가 실제로 있어요. 그 조력 발전을 구경할 수가 있고 2층에 과학관 같은 전시 구간이 또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나들이 하기에 정말 좋고 이 모든 게 다 공짜라는 거. 그러니까. 그래요? 박 PD는 전셋값 때문에 빚이 네. 조금 있으시죠? 빚은 보통이야. 아하. 아싸. 저는 하나도 해당되는 없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이 PD님은 보통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빚은 보통이야. 특정 목적 없이 예비용으로 남겨두는 잉여 자금은요 79만 원이네요. 어허. 전반적으로 자녀 교육에 힘쓰는 40대부터는 소득 증가분만큼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축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저축 증가분도요 10만 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의 평균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 중 3분의 2가 부동산이고요. 현재 보통 사람의 절반만 내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내 집을 가진 사람의 3분의 1은 두 채 이상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두 채 이상이요? 대단하죠? 저는 한 채도 없는데? 또 10가구 중에 부채가 있는 6가구는 평균 6천만 원의 빚을 가지고 있고요. 연령대가 높을수록 부채 잔액도 커지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우려된다. 이렇게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채 보유자의 빚은 2017년 보고서 조사 당시보다 평균 1,000만 원이 늘어났고요. 아하. 저소득층에서는 부채가 1.5배 더 크게 늘고 고금리 대출 이용도 많아서 빚 상환 부담이 훨씬 큰 편이다 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소득 면에서도요 양극화가 심화됐는데 정규직은요
304만 원에서 319만 원, 15만 원이 늘어났죠? 그런데 비정규직은 210만 원에서 되레 174만 원, 소득이 36만 원이 줄었어요. 아니 이 비정규직이 보통일 것 같은데요? 정규직, 비정규직 소득 갭이 1.5배에서 1.8배로 커진 거죠. 아하. 이 신한은행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노태우가 얘기했던 보통 사람 믿어주세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보통이라고 공감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요. 박 PD는 예전에 영화 중에 맥 데이먼이 나온 영화 화성으로 가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아, 마션. 아, 그 영화 보셨죠? 네네. 저도 아들이랑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얘기한 기억이 나거든요. 너가 클 때쯤이면 화성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자기 꼭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주장이 또 나오고 있어요. 누가 그 주장을 하느냐? 테슬라의 CEO이자 스페이스X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 네. 일론 머스크가요, 내년 상반기까지 화성에 탐사선을 발사하겠다. 이렇게 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요, CNBC와 CNN 머니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현재 행성간 탐사선을 최초로 만들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화성으로의 단기 여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와, 그러면 1년 조금 더 남은 거네요. 그렇죠. 그는 지난해 9월에 이런 얘기도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2022년까지 화성에 화물을 운반하겠다. 이런 구상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계획을 실현한 탐사선으로 차세대 우주선인 BFR 이거를 제시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머스크에 따르면요, BFR은요 뉴욕에서 상하이를 30분 만에 주파한대요. 전 세계 어느 곳이든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빠르다고 합니다. 이러한 머스크의 계획이 현실이 될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던 화성 신민도시 건설, 요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인 거죠. 이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는요, 이런 얘기도 했대요. 화성을 식민지화하면 거대한 사업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사업 기회가 뭐가 있을까요? 머스크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이런 거예요. 화성 식민지에는 제철소부터 피자집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피자집까지 다양한 시설이 필요하대요. 그만큼 커다란 사업적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 주위에서 이거 진짜 가능해요? 여러 사람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뭐 세계적인 거부들 중에서는 요거 나 투자하겠어요.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머스크는요, 그 다음에 사족을 하나 붙였대요. 뭐냐면 알다시피 내 일정은 가끔.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맨날 연기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테슬라 차만 해도 그렇잖아요. 예. 제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긴 하죠. 하지만 뭐 애들한테는 그런 꿈 심어줘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계획이 나오고 있으니까 너희가 컸을 때는 화성에 진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경기도 화성시 땅값도 좀 오르겠죠? 아이, 그 경기도 화성 말고 진짜 화성으로요. 예. 우리가 무한도전이 아니잖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갤럭시 S9 폭망할 것이다에 500원을 걸었잖아요, 저희가. 아니, 너무 조금 걸었어. 아, 그런가요? 좀 많이 걸걸.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S9이 지난 주말 일부 매장에서요 49만 원에 팔렸다는 거예요. 49만 원이면 거의 반값인데요? 그렇죠. 아니 이게 지금 100만 원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제일 싼 게? 그렇죠. 이게 어떻게 49만 원에 팔렸을까? 맞습니다. 불법 보조금 지급, 이게 벌써 시작됐기 때문이죠. S9 64기가 최저 구매 가격이요 49만 원 수준이었는데, 예. 9 플러스 64기가는요 59만 원, 이것도 싸네요. 256기가는 69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어이고. 이들 모델의 정식 가격이 95만 7천 원, 105만 6천 원, 115만 5천 원임을 고려하면요 많게는 45만 원이 더 지급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현행법상 불법인 거죠. 자, 그러면은 예약기기 개통이 시작된 9일 2통 3사를 통해서 개통된 실질 S9 판매 대수 궁금하실 텐데 약 18만 대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S8과 비교했을 때 70%를 밑돈다고 해요. 아하. 자, 근데 이 70%라는 숫자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이마저도 못 믿는다. 네.
불법 보조금이 나온 시점부터가 저는 일단 더 의심이 되고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주말 내내 기승을 부릴 것 같아요. 그러겠군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불법 보조금 이게 나쁜 것이냐? 소비자 입장에서 절대 그렇지 않죠. 아니 저희가 이 보조금 얘기할 때 그 불법자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네. 얘기 여러 번 드렸었잖아요. 이것은 정말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삼성이 이렇게 반값으로 판다고 했을 때 손해보고 팔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자, 그럼 답 나왔죠. 갤럭시 S9의 적절 가격은 불법 보조금이라고 통칭 49만 원을 더 얹어주는 가격이다. 즉 현재 반값이 적정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니 아무튼 한 대리점 사람은 이 얘기 하더라고요. 주말 내내 S9을 팔려고 네. 소비자한테 권했더니만 갤럭시 사시는 분들은 S9이 아니라 A8을 살라고 한대요. 바로 전 모델. 그러니까 S9 안 팔린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요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제 페이스북 지인 중에 한 분이 아주 멋진 말을 남겨놨어요. 네. 뭐라고 했냐면요. 고은이 가니 문재인이 왔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김고은은 아닐 거고. 진짜 고운. 예. 뭐냐면요. 지난주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진짜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 같은 놀라움을 전 세계에 선물한 사람 누굴까요? 다들 알고 계시죠? 한반도 운전석론을 토대로 평창 구상을 구체화한 문재인 대통령 아니십니까? 어허. 그래서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노벨상 후보 매번 후보로 거론됐던 사람이 있죠. 고은 시인. 근데 고은 시인은 성추문으로 체면 완전히 구기면서 후보에서 완전히 탈락했잖아요. 끝났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두 번째 노벨상 후보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런 기대가요 그냥 우리 국민들만의 희망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뭐냐면요 외국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공영방송 아시죠? BBC도요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한 노벨 평화상 후보로 벌써 거론을 했어요. 지난 9일 현지 시간으로요 BBC는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조용한 협상가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이끌어냈다. 만약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돼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협이 사라진다면 노벨 평화상도 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네.